미국이 정말 해결하고 싶지만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프랑스와 영국 등 다른 유럽 국가들도 아직 해결을 못했고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한참 전에 완벽히 해결한 문제가 있죠. 바로 길거리에 뛰어다니는 쥐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인데요. 특히 뉴욕의 경우는 쥐들의 왕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길거리에서 흔하게 쥐를 볼 수 있는 탓에 몇 년 전부터 엄청난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해결 방법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한 뉴욕은 한국이 이 문제를 이미 한참 전에 완벽히 해결했다는 한 공무원의 이야기에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뉴욕시 의회 의원들이 한국을 배우기 위해 단체로 한국에 오기도 했다는데요. 대체 어떤 사연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시청 환경위생국에서 일하고 있는 레이첼 그린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한국 덕분에 시청을 완전 뒤집어 놓았는데 이렇게 한국 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 기쁘네요. 우선 제가 어떻게 한국에 왔다 갔는지 뭘 배웠는지 이야기를 해야겠죠? 저희 뉴욕시는 최근 몇 년간 정말 큰 골치를 앓고 있었습니다. 바로 쥐 문제인데요. 아마 뉴욕에 오셨던 분들이라면 길거리를 뛰어다니는 크고 통통한 쥐들을 보고 한 번쯤 자지러지게 놀란 적이 있으실 거예요. 사실 이렇게 심하진 않았는데 2년 전과 비교해 쥐 목격 신고가 70%나 증가하며 감당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제가 일하는 사무실에는 매일같이 쥐 관련 민원이 쏟아집니다.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리고 이메일함은 항의 메일로 넘쳐나요. 사실 이 문제는 뉴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해충방제 회사에서 발표한 가장 쥐가 많은 도시 순위를 보면 우리 뉴욕이 2위를 차지했어요. 로스앤젤레스가 3위, 그리고 시카고는 무려 8년 연속 1위를 차지했죠. 미국의 주요 도시들이 모두 쥐 문제로 고생하고 있는 셈이에요. 원인을 파악해서 제거하면 되지 않냐고 하시겠죠? 하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쥐가 들끓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음식물 쓰레기거든요. 거리에 방치된 음식물 쓰레기가 쥐들의 먹이가 되고 그로 인해 쥐개체 수가 급증하고 있어요. 즉, 우리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식이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우리 뉴욕시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은 한마디로 말해서 구식이에요. 대부분의 음식물 쓰레기가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려지고 있죠. 이렇게 버려진 쓰레기는 길거리에 오랜 시간 방치되다가 수거차가 와서 한꺼번에 가져갑니다. 그 사이 쥐들은 마음껏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는 거죠. 게다가 우리 시민들의 의식도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는 것에 무관심하거나 귀찮아합니다. 어차피 다 쓰레기인데 한꺼번에 버리면 되지 뭘 분리해? 라는 태도가 만연해 있죠. 이런 인식이 우리 도시의 쥐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거죠. 또한 우리 시의 재활용률도 턱없이 낮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대부분이 그냥 매립되거나 소각되고 있어요. 이는 환경 파괴는 물론이고 결국 우리 시의 재정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요. 사실 시청 내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감을 못 잡고 있다 보니 쥐를 일단 잡는 데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애시당초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고 쥐는 잡아도 계속 튀어나오고 그러다 보니 시달리는 건 공무원들이에요. 다양한 분들이 항의를 하지만 특히 힘든 건 상인들의 항의입니다. 얼마 전에는 한 유명 레스토랑 주인이 시청으로 찾아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관광객들이 식사 중에 쥐를 보고 항의를 했다면서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땅 밑으로 꺼지고 싶었죠. 그 레스토랑 주인의 눈에서는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보였어요. 이 문제를 정부가 해결하지 못해서 뉴욕의 명성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그의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위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해결책을 만들어 보라고 하지. 뭘 해보려고 해도 사람들은 따라주지 않지.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만 클릭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주 우연히 워싱턴 포스트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음식물 쓰레기의 98%를 재활용한다는 제목이 제 눈을 사로잡았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설마 그게 가능할까? 하며 지나치려는데 같이 딸려있는 1분짜리 영상이 있는 거예요. 그 영상을 클릭한 순간 저는 그대로 멈췄습니다. 그리고 뭐에 홀린 듯 스크롤을 내렸죠. 기사에 따르면 한국은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해요. 그 이후로 한국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혁명적인 변화를 이뤄냈고 현재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률은 놀랍게도 98%에 달한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수치였습니다. 거의 모든 음식물 쓰레기가 다시 자원으로 활용된다니?
이 문제는 제가 알기로 미국뿐 아니라 유럽의 그 어떤 국가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인데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찬찬히 읽어보며 처음으로 놀란 건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 시스템이었어요. 많은 아파트에 스마트 음식물 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카드를 찍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 무게를 재서 요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런 시스템 덕분에 사람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수거된 음식물 쓰레기는 다양한 방식으로 재활용된다고 하더군요. 동물 사료나 퇴비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대요. 심지어 일부는 비누의 원료로도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창의적이지 않나요? 정말 큰 회의감이 들었던 게 이미 이렇게 완벽하게 해결한 나라가 있는데 왜 미국은 한국을 배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한국이 이렇게 오래전부터 이렇게 처리할 동안 미국은 왜 이런 비슷한 시도도 해볼 생각을 못했을까요? 뉴욕은 비교하기도 부끄러운 처참한 수준인 것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률이 고작 1%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대부분의 음식물 쓰레기가 그냥 매립되고 있죠. 당장 한국을 배워와야겠어. 라고 중얼거리며 기사를 스크랩하는데 마지막 문단이 쏙 들어왔습니다. 기사는 한국의 성공 비결이 단순히 기술적인 것만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었는데요. 한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거죠. 특히 어릴 때부터 시작되는 환경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해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우리 뉴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볼 수 있었어요. 단순히 쥐를 잡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쓰레기 처리 방식을 바꿔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해요. 시민 모두의 참여와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려면 한국을 배워야 할 텐데 한국을 배우려고 시도한 나라들이 없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니 이런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에 대해서 영국도, 프랑스도 이미 앞다투어 보도를 하고 있었어요. BBC에서는 한국은 어떻게 음식물 쓰레기 전쟁에서 승리했나라는 제목으로 4분짜리 영상을 만들었는데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스마트 음식물 쓰레기통을 자세히 보여주더라고요. 워싱턴 포스트에서 말한 바로 그 통이군. 중얼거리며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주민들이 실제로 이 통을 사용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한 주민이 음식물 쓰레기가 담긴 봉투를 들고 와서 자신의 카드를 통에 갖다 대니까 마술처럼 뚜껑이 열렸어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넣고 다시 카드를 대자 통이 쓰레기의 무게를 측정하고 요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영상에서는 이 시스템이 RFID 기술을 사용한다고 설명했어요. 각 가정마다 고유의 카드가 발급되어 누가 얼마나 많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지 정확히 추적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이 시스템 덕분에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양이 크게 줄었다는 거예요. 영상에 따르면 이 시스템을 도입한 지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양이 30%나 감소했대요.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의 양에 따라 요금을 내야 하니까 자연스럽게 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하게 된 거죠. 한국 정부는 무려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의 매립을 전면 금지했고 2013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했으며 수거된 음식물 쓰레기는 거대한 기계를 통해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처리된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나 사료, 심지어 바이오가스로 재탄생하고요. 또 시민들이 굉장히 협조를 잘해줘서 이제는 전국적으로 당연한 일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프랑스 24의 보도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놀란 한국의 시스템에 대해 영국도 프랑스도 똑같이 감탄하고 있더라고요. 프랑스 24의 보도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한국 주부의 인터뷰였어요. 그녀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이제는 습관이 되어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환경을 위해 뭔가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해요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런 시민의식이 있다면 우리 뉴욕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이 보도들을 보고 나서 저는 영국과 프랑스에 살고 있는 제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조회수가 굉장히 높던데 이 보도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친구들의 대답은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보도 이후 한국을 배워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실제로 사람들의 행동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정책을 마련해도 따라주지를 않았다고요.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대체 한국은 어떻게 저런 높은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걸까? 라는 의문만 커졌습니다. 미국과 한국, 프랑스와 한국, 영국과 한국. 대체 무엇이 이렇게 다른 걸까요? 같은 인간인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올까요? 이 의문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아침에 일어날 때도 계속 생각났죠. 그러던 어느 날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직접 가서 보면 어떨까?
처음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었는데 점점 더 강하게 다가왔죠. 저는 이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직접 한국에 가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휴가를 내고 가기에는 이 문제가 너무나 중요했죠. 그래서 용기를 내어 팀장님을 찾아갔습니다. 팀장님,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에 대해 직접 배워오고 싶습니다. 공식적인 출장으로 다녀오면 어떨까요? 그러자 팀장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레이첼, 한국에 간다고 해서 무슨 묘수가 있겠어? 우리는 뉴욕이야. 문화도 다르고 시스템도 다르잖아.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팀장님,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의식, 정부 정책, 기업의 협력 등 모든 것이 어우러진 결과예요.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을 거예요. 직접 가서 보고 배워야 우리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팀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 열정은 이해하겠어.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해. 어떤 것들을 배울 건지, 어떻게 우리 시에 적용할 수 있을지 말이야. 그리고 직접 가서 보면 뭔가 다른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도만 저렇게 되었지 한국도 실제로는 해결을 못했을 수도 있고, 다른 문제로 괴로워할 수도 있어. 그러니 사전 조사를 좀 하고 가는 게 좋겠어. 저는 준비해온 계획서를 팀장님께 보여드렸습니다. 한국의 정부기관 방문, 재활용센터 견학, 학교와 식당 등 다양한 장소 방문 계획 등이 상세히 적혀 있었죠. 와, 생각보다 꽤 준비를 했구나. 팀장님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게 보였어요. 네, 팀장님. 이번 기회로 우리 뉴욕시의 쥐 문제와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고 싶습니다. 제가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제안도 하고 싶고요. 팀장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았어, 레이첼. 내 열정이 나를 설득했어. 출장을 허가하지. 하지만 돌아와서는 반드시 실행 가능한 제안을 해야 해. 알겠지? 저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네, 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한국행이 결정되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통해 뉴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찾을 수 있을 거라 굳게 믿었어요.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하면서 저는 이 여정이 단순한 출장이 아닌 우리 도시를 변화시킬 큰 전환점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출장은 진짜 한국의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호텔이 아닌 한국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대학 동기들을 통해 한국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미국 친구와 연락이 닿았고 그 친구의 노력 덕에 저는 서울 근교의 한 가정에서 일주일간 머물 수 있게 되었어요. 떠나기 전 저는 설렘 반 걱정 반의 마음이었어요. 과연 한국의 실제 모습은 어떨까? 그들의 비결을 배워올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본 것을 뉴욕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머무는 집의 식탁에는 항상 여러 가지 반찬과 국이 함께 나왔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많은 음식을 어떻게 다 먹지? 이렇게 해먹고 살면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음식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호스트 가족분들은 매 끼니마다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어요. 박 사모님은 요리할 때 재료를 아주 세심하게 다루셨죠. 파프리는 버리지 않고 국물을 낼 때 사용하고 과일 껍질은 말려서 차로 만들어 마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그분들의 지혜에 감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기대했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과정도 실제로 볼 수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서 저를 데리고 아파트 단지 내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BBC 영상에서 봤던 그 특별한 통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카드를 찍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와, 이게 바로 그 시스템이군요. 제가 흥분해서 말하자 아주머니께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뭐가 그리 특별한가요? 그의 말에 저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런 시스템이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고 모두가 불만 없이 따르고 있다는 보도가 결코 가장이 없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이 평범한 한국 가정의 일상을 관찰했어요. 그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물기를 꼭 짜서 버렸고 분리수거도 정확하게 했어요. 처음에는 이런 과정이 번거롭고 귀찮아 보였는데 그들에게는 그저 일상의 한 부분일 뿐이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음식물 쓰레기를 무심코 일반 쓰레기에 버리는 바람에 아주머니께서 조금 고생도 하셨어요. 죄송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아주머니께서 웃으시면서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이렇게 꼼꼼하게 하지 않았거든요. 뭐든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 말에 용기를 얻어 저는 더 열심히 배우려 노력했어요. 저는 홈스테이 기간 동안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뿐 아니라 다른 쓰레기들의 분리수거하는 방법도 배웠는데요. 플라스틱, 종이, 캔, 유리 등을 모두 따로 분리해서 버리더라고요. 심지어 플라스틱도 종류별로 나눠버린다는 걸 알고 놀랐죠. 솔직히 정말 몸에 익지를 않더군요. 그냥 큰 봉투에 마구 쑤셔박아 버리는 게 일상화된 습관이 바뀐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꼭 배워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쓰레기를 버리기 전에 홈스테이 가족분들께 확인을 부탁드렸죠. 이거 맞게 분리했나요? 하고 물어볼 때마다 모두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2, 3일쯤 지나자 저도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식사 후 자연스럽게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하고 플라스틱 병은 라벨을 떼고 버리는 것도 습관이 되어갔죠. 그리고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걸 실감하며 시민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가정집뿐만 아니라 일반 식당들도 너무나 협조적이었거든요. 홈스테이 가족분들과 함께 근처 한식당을 찾았을 때의 일이었어요. 불고기와 비빔밥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이 나왔죠. 처음엔 이렇게 많은 음식을 어떻게 다 먹을까 걱정했는데 놀랍게도 거의 다 비워졌어요. 그래도 약간의 잔반은 남았죠. 남은 잔반을 바라보며 저는 식당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주인분께 여쭤봤죠. 주인분은 친절하게 주방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우리도 가정집과 똑같아요. 음식물 쓰레기는 따로 모아서 처리하죠. 주방 한쪽에는 큰 통이 있었는데 그곳에 음식물 쓰레기를 모으고 있었어요. 주인분은 설명을 이어갔어요. 매일 저녁 가게 마감을 할 때 이걸 밖에 있는 수거함에 버려요. 그러면 새벽에 수거업체에서 가져가죠. 가정집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음식점은 항상 이렇게 분리수거를 합니다. 마침 그때 주방 직원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호기심에 저도 따라 나갔죠. 식당 뒤편에 있는 수거함은 제가 아파트에서 봤던 것과 비슷했어요. 직원은 익숙하게 큰 플라스틱 통에 음식물 쓰레기를 부었고 아무렇지 않게 돌아와 다시 일을 하더군요. 와, 정말 모든 곳에서 이렇게 하는군요. 음식점 사장님께서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럼요. 식당이나 카페 같은 곳은 오히려 더 철저히 관리해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많으니까요. 법적으로도 더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죠. 그 순간 저는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전방위적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가정에서부터 식당, 카페 등 모든 곳에서 이렇게 철저히 관리하니 98%라는 높은 재활용률이 가능한 거구나 싶었죠. 이걸 믿지 못했던 제 모습이 그저 부끄러울 뿐이었습니다. 식당에서 나오면서 저는 이런 시스템이 뉴욕 전역에 도입된 모습을 상상해봤습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우리의 쥐 문제도 크게 개선될 수 있을 텐데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인들처럼 이렇게 전부 협조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분리수거 시도를 안 해본 건 아닌데 다들 귀찮아하고 좀 이기적인 면모들을 보여서 실망을 많이 했는데 한국인들의 진짜 속내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께 여쭤봤어요. 이렇게 꼼꼼하게 쓰레기를 관리하는 게 불편하지 않으세요? 아주머니께서는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대답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죠. 처음에는 저도 귀찮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환경을 위해 작은 일이라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딱 하고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바로 이거였어요. 한국의 높은 재활용률 비결은 첨단 기술이나 엄격한 법규가 아니었어요. 바로 이런 시민의식, 작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더 큰 가치를 위해 노력하는 마음가짐이었던 거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의 시스템에 감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고 나니 한국의 거리와 공공장소를 바라보는 제 시선도 달라졌어요. 홈스테이 가족분들의 안내로 서울 관광도 나갔는데 작은 골목길부터 번화한 대로변들까지 걸어 다닐 때마다 저는 계속해서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리가 정말 깨끗했거든요. 뉴욕의 길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와, 정말 놀라워요. 쓰레기통이 거의 보이지 않는데도 이렇게 깨끗하다니요. 제가 말했더니 그분은 빙그레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아요. 집에 가져가거나 쓰레기통을 찾을 때까지 들고 다니죠.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우리 시민들은 쓰레기통이 눈앞에 있어도 그냥 길바닥에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말이에요. 지하철을 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차내는 물론이고 역사까지 정말 깨끗했어요.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난 후에도 자기가 만든 쓰레기는 반드시 들고 나가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의 시민의식에 감동받았어요. 어느 날 저녁 박 사모님 부부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다가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 무리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원 청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함께 쓰레기를 줍고 분리수거를 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저게 뭐예요? 제가 물었더니 박 사모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아, 저건 우리 동네 주민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자원봉사예요. 우리가 사는 곳은 우리가 깨끗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시민의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뉴욕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청소는 시의 책임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자기 동네를 가꾸고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그 어떤 나라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오직 한국만이 해결할 수 있었던 해답을 찾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좀 더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었어요. 이번에 한국에 오며 서울시청 환경정책과에 연락을 해뒀었거든요. 제가 찾은 것이 정말 정답이 맞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할 차례였습니다. 저는 서울시청의 환경정책과 과장님을 만나 정말 유익한 대화를 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자세히 들을 수 있었거든요. 정말 궁금해요. 모든 한국인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처리하는데 거부감이 없더군요. 아주 바쁜 음식점도 가정집들도요. 어떻게 이렇게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일 수 있죠? 아무리 법을 내세워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많은 반발이 있었어요. 과장님의 말씀이었죠. 시민들은 불편하다고 불평했고 음식점 주인들은 영업에 지장이 있다며 반대했죠. 하지만 우리는 꾸준히 교육하고 설득했어요. 환경의 중요성, 자원 재활용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알렸죠. 그리고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필요성을 시민들이 인지하자 그 이후부터는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모두가 따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게 완벽히 습관이 된 거예요.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우리 뉴욕시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과거 한국의 초창기 모습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죠. 그렇다면 뉴욕 같은 도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의 의식 변화예요. 기술이나 시스템은 그 다음이죠. 시민들이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이해하고 동참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성공할 수 없어요. 앞서 말했듯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건 첨단 기술이나 엄격한 법규가 아니었어요. 바로 시민들의 의식 변화,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이었던 거죠. 서울시청을 나오면서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희망이 생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더라고요. 과연 뉴욕 시민들의 의식을 바꿀 수 있을까? 한국처럼 변화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홈스테이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제 경험을 나눴어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한국의 시스템도 놀랍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시민들의 의식이에요. 이런 의식을 어떻게 키우셨는지 정말 궁금해요. 아주머니께서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글쎄요,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받고 부모님들도 가정에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는 작은 노력이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직접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아, 학교에서도 이런 교육을 철저하게 하는군요. 그냥 생활이에요. 내일 한국 초등학교 방문을 한다고 했죠. 가서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익히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다음날 저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안내로 학교를 둘러보는데 첫인상부터 놀라웠어요. 복도 곳곳에 분리수거 통이 깔끔하게 정렬되어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음료수와 과자를 먹고 과자에 비닐봉지와 음료수 캔을 각각 다른 통에 넣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와, 아이들의 환경의식이 대단해 보이네요. 제가 말하자 교장 선생님이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환경교육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럼 직접 수업을 참관해 보시겠어요? 4학년 교실에 들어섰을 때 마침 환경 수업이 한창이었어요.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 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계셨죠.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열심히 듣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그럼 우리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님의 질문에 여러 아이들이 손을 들고 대답했어요. 텀블러를 사용해요.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녀요. 재사용 가능한 용기를 써요. 아이들의 대답을 들으며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환경보호는 그들에게 당연한 일상이 되겠죠. 수업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아이들은 급식을 다 먹은 뒤 자신의 식판을 들고 줄을 서서 차례차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잔반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거의 잔반을 남기지 않네요.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이건 잔반 적게 남기기 캠페인의 일환이에요. 아이들이 자신이 먹을 만큼만 음식을 받고 남기지 않도록 교육하는 거죠. 그리고 다 먹고 남은 건 당연히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고요. 어려 보이는 아이들인데 분리해서 버리기를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약간의 걱정이 무색하게 아이들은 정말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식사를 다 한 아이들은 잔반을 모아서 음식물 쓰레기는 전용통에 버렸어요. 그리고 익숙하게 남은 쓰레기들을 처리했습니다. 요구르트 병은 다른 통에, 입을 닦은 휴지는 또 다른 통에 넣었죠. 와, 정말 체계적이네요. 그런데 아이들이 불평하지 않나요? 글쎄요, 불평은 들어본 적이 없네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 습관이 되었어요. 오히려 누가 제일 적게 남기나 경쟁하기도 해요. 급식실 한쪽에는 2주의 음식물 쓰레기 절감왕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아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아이디어 같았죠. 학교를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뉴욕의 학교들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까?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는다면 분명 우리 도시의 미래도 달라질 것이란 확신이 생겼습니다. 정말 많은 부분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에 조금 머리가 아프기도 했지만 한국이라는 좋은 롤모델이 있으니 어렵지 않을 것 같았어요. 바쁜 일정을 마무리하고 저는 한국을 떠났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제가 본 것들을 어떻게 뉴욕에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했죠. 단순히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거예요.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해요. 교육을 해야 하고요. 사람들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뉴욕에 돌아온 후 저는 바로 보고서 작성에 착수했어요.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관리 시스템, 시민들의 의식, 그리고 정부의 노력 등을 상세히 정리했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뉴욕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했어요. 보고서를 완성하고 팀장님께 제출하는 날, 솔직히 조금 긴장됐어요. 팀장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궁금하면서도 걱정되더라고요. 팀장님은 보고서를 꼼꼼히 읽으셨어요. 페이지를 넘기실 때마다 눈빛이 달라지는 게 보였죠. 다 읽으신 후 팀장님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어요. 레이첼, 정말 대단해. 이렇게까지 상세하고 실용적인 보고서일 줄은 몰랐어. 팀장님의 칭찬에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어요. 특히 한국의 학교 환경교육 시스템과 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 수거 시스템은 정말 인상적이네. 이걸 우리 뉴욕에 맞게 수정한 제안도 아주 좋아. 팀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씀하셨어요. 너를 한국에 보내준 보람이 있었어. 이 보고서는 반드시 시장님께 보고해야 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시장님께요? 그래, 이 문제는 우리 부서 차원을 넘어서는 거야. 시 전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지. 내일 아침 시장님과의 미팅을 잡을 테니 넌 이 내용을 발표할 준비를 해. 그날 밤 저는 흥분된 마음을 안고 발표 준비를 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 그곳에서 배운 점들, 그리고 뉴욕시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정리했죠. 다음날 아침 시장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이제 정말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시장님께서 이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그리고 뉴욕시가 어떻게 변화할지 상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장실 문 앞에 서서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레이첼. 우리가 뉴욕을 변화시킬 거야.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저는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 보고서는 시청 내에서 큰 호응을 얻었어요. 시장님께서도 직접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레이첼, 당신의 제안은 정말 혁신적이에요.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해봅시다. 그렇게 저희는 클린 뉴욕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강화, 지역 커뮤니티 중심의 자원봉사 활동 장려,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팀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재보고서가 시 정책 논의에서 다루어지며 시의회 의원들이 직접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나선 거죠. 의원들은 하나같이 한국의 시스템에 놀라며 직접 보고 싶다고 했어요. 2주 후 5명의 시의원들이 서울로 떠났습니다. 그들은 일주일 동안 서울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둘러보고 관련 공무원들과 미팅을 가졌어요. 돌아온 그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레이첼, 당신 말이 맞았어요. 우리도 변해야 해요. 대표 의원이 말했죠. 그들은 곧바로 새로운 법안 패키지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G태치 행동계획이라는 이름의 이 패키지에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첫째, 공식적인 G태치 구역을 설정하고 각 구역별로 진행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했어요. 이를 통해 문제가 심각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죠. 둘째, G감염이 보고된 건물에는 G가 들어갈 수 없는 특수 쓰레기통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어요. 셋째, 현재 오후 4시부터 가능한 쓰레기 배출 시간을 오후 8시로 변경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하면 쓰레기가 거리에 방치되는 시간을 14시간에서 10시간으로 줄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법안들이었어요. 한국의 시스템을 참고해서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함 설치,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시설 확충, 시민교육 프로그램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죠. 이 법안 패키지가 시의회에 제출되자 뜨거운 토론이 벌어졌어요. 일부 의원들은 너무 급진적이라며 반대했지만 서울을 다녀온 의원들의 설득으로 결국 통과되었죠.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가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이 이렇게 큰 변화로 이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물론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이 법안들을 실제로 실행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더 큰 과제겠죠. 아주 우연히 워싱턴 포스트의 신문기사를 본 것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처럼 제 움직임 하나가 뉴욕의 변화를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한국 사람들 같은 시민의식을 뉴욕 사람들이 가지려면 한참 걸릴 수도 있겠지만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뒤늦게 쫓아가는 것 같지만 최대한 잘 쫓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한국 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오늘은 미국 뉴욕시의 공무원이 워싱턴 포스트지에 소개된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식에 대한 영상을 보고 한국을 배우고자 노력하고 있는 사연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